대표님, 인생의 겨울입니다. 인생의 겨울. 어떻게 부동산 재테크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이 비유를 하나 드려볼게요. 왜 60대 이후가 겨울일까요?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추워서? 추워서. 추위를 많이 타서? 네. 이제 아까 나무로 제가 네. 비유를 드렸잖아요. 나무는 잎이 있죠. 네. 열매도 있지만 네. 잎이 있는데 이 가을이 지나면 나무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잎을 떨구는 일이에요. 이유는 나무에도 수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 나무의 수분이 겨울 동안 굉장히 부족할 거기 때문에 억지로 그 물을 다 빨아들이는 잎들을 다 떨궈내는 거죠. 그게 이제 낙엽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겨울은 내가 그냥 추워서 겨울이라고 제가 씁쓸하게 표현을 한 게 아니라 이 자산으로만 놓고 보면 불필요했던 것들을 정리하면서 내 재산을 키핑, 말 그대로 보존하는 행위가 겨울인 거예요. 그래서 60대가 넘으면 내 재산에 불필요한 것들은 잘라내야 하고 정말 지켜야 되는 것들은 가져가는 전략을 세우는 것. 이게 바로 60대 이후에 겨울에 해야 되는 재테크의 기본이다라고 책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좀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이제 60대가 넘어서 네. 이제 70대부터는 네. 저희가 지금 평균 유엔 보고서가 평균 수령을 지금 거의 100세까지 규정을 하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유엔 보고서에서는 60대를 청년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60살이라고 해서 나이 드신 노인이 아닌 거죠. 여전히 청년인 거예요. 네. 자, 그러면 60대가 지나서 이제 70대가 되면 7, 8, 9, 10 거의 40년 동안을 내가 뭔가를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40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꼭 나가야 되는 돈. 그게 바로 생활비거든요. 그래서 이 생활비를 뭐 보험회사 같은 곳에서는 너무 과하게 책정을 해서 이제 뭐 보험을 들어라 이렇게 좀 얘기도 하시지만 어쨌든 그게 현실이기는 해요. 그러면 내가 생활비를 100만 원 쓸 것이냐 200만 원 쓸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40년 동안의 규모가 다르겠죠. 근데 그거를 풍족하게 준비하신 분이라면 문제가 없겠으나 지금 뭐 PB센터에서도 밝히듯이 우리나라의 그 나이대에 그 정도의 자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30%가 안 돼요. 그럼 나머지 70%의 분들이 그 생활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게 이제 재테크의 포인트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 5, 60대는 뭐 꼬마 빌딩이나 뭐 공간 임대업에서 이런 월세가 있었지만 솔직히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가 일을 하지 않고 생활비가 들어올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포인트는 연금인 거죠. 아, 연금이요? 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이 국민연금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국민연금이 또 풍족하신 분도 있고 좀 적으신 분도 있다 보니 여기서 제시해 드린 게 바로 주택을 가지고 하는 주택연금. 그다음 토지를 가지고 하는 농지연금. 이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가장 일반적인 게 아마 주택연금이실 거예요. 누구나 알고 있죠, 주택연금은. 네네네. 그래서 주택연금에 대한 설명을 좀 이렇게 해드렸고, 그리고 그 주택연금을 하시되, 아까 설명드린 경매를 더 플러스를 시키면, 그러니까 동일한 금액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더 커지는 거죠. 핵심은. 여태 동안 경매는 어찌 보면 뭐 봄, 여름, 가을에 해당하는 그 기간에는 경매는 금상첨화, 그러니까 말하자면 더 해주면 더 좋은 요소였다면 이 시기에 하는 이 경매는 꼭 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꼭 해야 한다. 그래서 꼭 주택연금과 경매를 결부, 농지연금과 이 경매를 결부. 그래야 내 연금이 아주 자그마한 비용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꼭 경매를 같이 넣어서 하셨으면 좋겠고, 주택연금은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내가 여태 동안 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실사용 목적으로만 여기셨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그냥 거주하는 그 아파트조차도 월세, 즉 매각 차익이 이제 거의 없을 거니까 보유하는 동안의 수익이 계속 발생해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택연금도 자꾸 거론이 되고 있는 거고 또 한 3년 전부터 뭐가 유행을 하기 시작했느냐면 쉐어하우스가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쉐어하우스요? 네. 이 쉐어하우스도 왜 등장을 한 것이냐면 네. 바로 이 은퇴 세대들이 갖고 있는 거라고는 아파트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파트를 내가 거주도 해야 되겠는데 뭔가 수입도 필요한 거죠. 그리고 자녀들은 모두 다 출가를 했고 유학을 갔거나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나가버린 상황이고 예. 집을 줄이자니 이제 좀 내 위신이 조금 좁아지는 것 같고 사는 집은 그대로 놔두고. 네네네. 그래서 그 빈 방들을 말 그대로 똑같이 공간 임대요. 그래서 찾아낸 게 바로 쉐어하우스인 거죠. 네. 그리고 그걸 하루 단위로 좀 더 숙박화 시킨 게 게스트하우스인 거고요. 네. 그래서 왜 쉐어하우스가 유행하고 왜 게스트하우스가 유행하느냐 모두 다 맥락이 똑같다는 겁니다. 즉 지금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가 돼가고 있고 네. 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냥 거주 목적으로만 생각했던 아파트조차도 이 월세 수익을 발생하는 그런 방법들을 아주 현명하게 찾고 있구나. 그게 또 트렌드가 되고 있구나. 그러면 이 트렌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당분간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트렌드겠구나. 다만 쉐어하우스가 워낙에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 아무나 할 수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이 생겨서 지금은 좀 너무 이제 가격이 내려갔고 이제 망가지는 곳들이 생기는 것일 뿐인 거지 이게 어느 정도 또 그 수순이 정리가 되면 그냥 계속 가야 되는 아이템이긴 한 겁니다. 네. 이게 일시적으로 반짝하는 그런 아이템은 아니다. 구조상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겨울 내 인생의 겨울이라면 쉐어하우스를 한번 눈여겨볼 만하겠네요. 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신 거죠. 다만 쉐어하우스가 엄청난 돈이 되지는 않아요. 내 생활비를 조금 충족할 수 있는 보완제로서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내 집에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거를 그 한동안 쉐어하우스가 한 20대, 30대에게 유행이 돼서 뭐 월 한 300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막 그 유행이 번졌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집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세로 월세로 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빌리는 집들은 당연히 언젠가는 내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불안한 거죠. 불안하다는 요소. 그런데 이 주택은 오래 빌려주기로 했어요. 꼭 불안한 건 아니에요. 근데 다른 요소가 바로 뭐가 있냐면 빌린 집이기 때문에요. 과하게 인테리어를 할 수가 없어요. 인테리어를 아무래도 이제 그건 전대차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내가 네. 집을 빌려서 다시 빌려주는 건데 내가 마음대로 인테리어를 꾸밀 수 없는 것. 네, 그래서 사실이죠, 인테리어 범위의 제약도 있고 그다음 너무 많은 비용을 여기다 지불해봤자 내 거가 아닌데 그렇죠. 다 두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아파트 주인만 좋은 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항상 좀 적게 인테리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집을 갖고 풍족하게 인테리어를 해서 쉐어하우스를 운영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분들은 당연히 계속 도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내가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가시는 분들이 조금 더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생의 겨울에서 하지 말아야 할 재테크라고 또 소개도 해드리고 있어요. 해주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아마 아까 얼핏 좀 얘기 드린 것 같은데 전원주택과 아파트를 파시는 것 이게 이제 좀 결부가 되어 있는데요. 항상 이상하게도 그 로망들이 있으세요. 나는 무조건 은퇴하면 이 도시를 벗어나서 공기 좋은 곳에 가서 귀농하리라, 귀촌하리라. 그러면 가장 전제가 따라오는 게 귀농, 귀촌할 수 있는 주택을 자꾸 사시는 거죠. 전원주택을 사시겠죠. 그런데 그 돈이 풍족한 것은 아니니 기존의 도시에 있었던 아파트나 그걸 또 처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절대로 그 기간 동안에 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도시에 있는 아파트 주거를 팔지 말아라 1번, 전원주택을 사지 말아라 2번이에요. 전원주택을 사지 말라는 이유는 뭐 따로 있을까요? 네, 전원주택은 감가상각이 굉장히 좀 심해요. 네. 그리고 관리가 좀 어렵고 또 매각이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이 가격이 오르는 원리를 따져보면 네. 뭐 당연히 뭐 도시에 있고 뭐 아파트고 이래서가 아니라 여기에 이 부동산이 있는데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이 100명이에요. 그러면 늘 100명이 그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한다고 하면 가격 변동은 별로 없어요. 그러겠죠. 네. 네. 그냥 뭐 그 돈을 줘, 그 돈을 사, 뭐 이건 거죠. 그러니까 늘 그 정도 유지를 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곳에 엄청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외부로부터 100명이 오게 되면 100개밖에 없는 주택이 갑자기 야, 나 1000만 원 더 줄게. 이게 계속 뭔가 그 수요와 공급의 악력을 받아서 그렇죠. 네. 오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전원주택을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전원주택에는 과연 정해진 수요 내에서 새롭게 유입될 그 매도자가 많으냐라는 거죠. 없죠. 네. 없고 굉장히 그 기간도 또 뜨문뜨문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집합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평이나 양평 주로 이제 많이 전원주택을 하시는 지역들을 위성 사진으로 보면 네. 이제 그 숲이 있는 곳은 녹색일 거고 건물을 부숴서 이제 세워진 곳들은 그레이 색깔이에요. 아, 네, 네. 그런데 그 그레이 색깔을 이렇게 놓고 보면 가평, 양평은 그냥 다 푸르러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건물 밀집도가 아주 낮다는 거죠. 그렇죠. 드문드문 있다는 얘기죠. 예. 네. 그러면 그곳에 갔을 때 내가 원하는 때에 매각이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원하는 때에 매각이 안 돼서 급전이 필요해서 자금을 회수하려고 할 때 그럼 나는 급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그 자산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전원주택에서 가격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토지가 있고 건물분이 있어요. 네. 가평과 양평에 아마 제가 전원주택을 한 20채 넘게 디자인을 해드렸을 거예요. 그게 한 90년도 초반하고 2000년도 초반쯤이었는데 그분들이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올라오실 때 이 인테리어로 쏟아부으신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되는 돈을 한 푼도 인정을 못 받으셨어요. 왜요? 그러니까 그건 호불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늘 노망은 나에게 커스터마이즈가 된 주택을 짓고 싶어해요. 그렇죠. 그래서 요방 옆에 독서실을 넣고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비버리힐스에 나온 마이클 조던의 주택도 형편없이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 안에 막 농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택을 다른 사람은 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난 별로 농구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건물을 싹 다 부숴버리고 내 맘대로 짓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토지가만 남아요. 그러니 전원주택은 가급적 신축하시는 걸 저는 반대. 그리고 그 전원주택을 또 좀 비싼 금액에 사시는 것도 반대. 그러면 전원주택을 사지 말란 얘기냐. 네, 그 얘기는 아니고 가급적 하지 마셔라.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셔야 되는 분이라면 3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람들이 손쉽게 대출 끼고 뭐 한 1억 5천 정도로 샀고 팔아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전원주택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피치가 크지 않은 애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나이 들으셔서 청소하시고 잔디 풀 이거 못 빼세요. 그래서 너무 큰 애들은 거래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토지가 요즘은 한 100평 정도의 건물이 한 20평에서 30, 요즘은 30평도 잘 안 나가요. 한 20평 이내로 지어진 것들이 콤팩트한 전원주택들이 아주 거래가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을 사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냥 빌리셨으면 좋겠고 남이 지어놓은 곳을 그냥 빌리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또 마음이 바뀔지 모르니까. 그렇죠? 네. 귀농귀촌에서 평균 거주 연도가 5년이 채 안 돼요. 짧네요. 네, 짧아요. 그리고 2년만 하셨다가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굳이 내 재산을 리스크가 있는 곳에 쏟아부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가급적 그런 애를 사고 싶다. 그럼 경매로 사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전원주택은 이 매수자가 좀 적다 보니까 감정가 대비 낙찰되는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평균 50에서 6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정말 사야 되겠어 그러면 그 거품을 싹 다 걷어낸 경매가로 사셨으면 그러면 그건 구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를 조금 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전원주택을 만약에 구입을 해야 한다면 경매로 구입을 해라. 그러면 경매로 구입하더라도 토지는 100평 이하.
건물은 20평 이하, 그다음에 금액은 3억 원이 넘지 않는 범위 이렇게 네.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네네 맞죠? 그런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농지연금에 대해서도 이 책에 이제 좀 상당 부분을 할애를 했는데요. 농지연금은 이제 경매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부동산 재테크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많이 알지만 여전히 그냥 일반적인 분들에게는 그게 뭐야? 라고 좀 생소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농지연금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농사를 지으셨던 분들이 이제는 허리도 꼬부랑대고 너무 힘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나이가 됐는데 삶이 막막한 거죠. 그래서 그런 농업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농지를 담보로 연금 성격으로 대출을 해줄게. 이게 이제 농지연금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농지 가격 대비 이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월 300까지 맥스 한도로 연금을 주는데 이 농지연금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나 이런 거에 중복이 되지 않아요. 아, 그래. 중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받을 수 있다라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수령을 하고 있어도 주택연금 받아도 되고 농지연금을 받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네들은 다 그냥 대출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출인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받다가 그냥 내가 죽으면 그냥 그 부동산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매각해버리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농지연금은 특히나 더 좋으냐면 내가 한 몇 년 동안 농사 이력만 만들어 놓고 농업인의 자격만 해놓으면 농지는 경매로 한 70%대 정말 좋은 땅은 70%대 낮으면 한 50% 정도의 낙찰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농지연금 300을 받기 위해서 만약에 한 10억의 자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경매로 50%의 낙찰을 받으면 그렇죠. 5억만 있어도 되는 거네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면 아주 운 좋게 저희가 잘 받으면 3억 가지고도 300만 원을 만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농지연금은 경매라는 거를 조금 더 배우시고 농지연금까지 요 시스템을 좀 이해하시면 말년에 내가 풍족하게 일을 하지 않아도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되실 수 있으니까 책을 통해서 한번 또 확인하시고 배워놓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템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네, 어렵지 않거든요. 자격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은가 봐요. 까다롭지는 않지만 농사는 지으셔야 돼요. 5년 동안. 네. 그런데 농지를 빌려서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그 5년 동안 집 근처에 뭐 한 90일 이상의 경작 경력만 있으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걸 뭐 가짜로 만들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지만 그러지 마시고 이제 어차피 이게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하신 거라서요. 한 55세쯤 되셨을 때 그때는 조금 시간이 여유로우시잖아요. 그때쯤에 만들어 놓으시면 충분히 가능하시다라는 거죠. 네. 자세한 거는 여기 책에 다 소개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마지막 그 인생의 겨울에 우리가 부동산 재테크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짤막하게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40년 동안 부동산에 기대서 살아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미리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미리 준비가 돼 있지 않으시면 그때 가셔서는 힘드세요. 그래서 어찌 보면 내가 60세에 딱 준비해야지가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각 때에 맞춰서 그 생애 주기에 맞춰서 아주 부지런히 준비를 해오셨다면 이 60대 이후인 겨울에도 크게 무리는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60대를 위한 당부라기보다는 되려 그 나이가 되시기 전에 분들에게 당부의 말과 아마 더 맞는 말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미리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쩔 수 없이 준비 없이 그 나이를 맞이하셨다면 원래는 제가 어떤 이런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잘 드리지 않지만 그 나이가 되실 때는 오히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뭐라고 했죠? 좀 더 합리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좀 구축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의 생애 주기별로 어떤 경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백승의 부동산 트레이너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책은 네. 이거 인터넷 서점에서 다 구입할 수 있는 그럼요. 거죠. 네. 그리고 지지 옥션에서도 저희가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또 네. 배송을 해드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음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네, 오늘 이 책에 대해서 한 거의 4개의 섹션에 따라서 한번 봤는데요. 본인의 그 나이에 맞춰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체킹해 보시고 또 앞으로 다가올 구간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미래 계획을 세워 보시는 의미에서는 이 책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책도 구입하시고 또 저희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책을 보시면은 맨 뒷면에 이 지지 옥션 경매 정보죠. 그 7일간 전국을 볼 수 있는 무료 이용권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경매 정보도 검색해 보시고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